대한민국 뉴스들에 대한 공정한 시선,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국정농단에 있어 가장 큰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었지만 지난 2월과 4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법률 미꾸라지로 불렸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끝내 구속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무리한 수사와 같은 부정적 여론을 잠재움은 물론 최근 다소 침체됐던 관련 수사 전반에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이 국정농단의 수사 및 박 전 대통령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입자 주거 안정의 일환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 관리하에 들어오는 다주택자에게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깎아주겠다는 내용이 줄을 이뤘지만 계속 버티면 강제 등록까지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도 포함되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당근과 채찍이 모두 담겼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얼마나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입으로 향하는 문턱인 대학 수학능력시험. 그런데 만약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년에 2번 실시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2018 수능이 연기되는 과정에서 수능을 복수로 실시하는 방안이 제기됐고 평가 횟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중3이 보는 수능부터 절대 평가화하는 방안에 대한 적용을 중2로 늦추고 개편안을 내년 8월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입시 제도의 변화와 교육 개혁, 부디 우리 학생들에게 혼란과 악영향 대신 푸르는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식당 주인이 실수로 엎질은 뚝배기 국물에 대여 손님이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차모 씨는 2015년 11월 지방의 모 식당에서 가족 모임을 하는 도중 식당 주인인 이모 씨가 찌개를 나르다 탁자에 뚝배기를 놓는 과정에서 실수로 국물을 엎질러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는데요. 이에 대해 차 씨는 지난해 9월 이 씨와 배상 책임보험을 체결한 DB 손해보험을 상대로 외모에 추상이 남아 5%의 노동 능력을 상실했다며 9,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DB 손해보험은 차 씨가 좁은 통로에 물건을 둬 이 씨의 통행을 방해해 차 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맞섰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차모 씨가 DB 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일실 수입 600여만 원과 향후 치료비 200여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등 모두 1,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의 과실을 100%로 인정하면서도 차 씨의 노동능력 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14시간 근무, 주말은 없고 점심 식사는 오후 서너 시경. 저녁은 거의 못 먹는데 월급은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러한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 한 단체에서 미용실 수습 디자이너, 소위 스태프라고 불리는 이들의 근무 환경과 고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64.9시간. 심지어 198개 조사 대상 미용실 가운데 최저시급을 지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어 최저시급 위반율 100%라는 그야말로 참담한 조사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왜 꿈과 열정이 있다는 이유로 흔히들 말하는 열정페이를 지급하는지, 그리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이 보다 밝은 모습으로 근무할 수 있게 근로 환경을 개선시킬 수는 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변호사 추격대의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이슈를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두 분의 변호사 모셨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지영 변호사입니다. 네, 두 분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또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그런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이번 정책의 전체적인 골자는 방금 주간 브리핑에서 MC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관리하에 들어오는 다주택자에게 세금과 관광보험료 등을 깎아주겠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부 관리하에 들어오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인하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다주택자들에게는 좀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반가운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다주택자들이 이제 세금이 깎여준다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반가운 내용인 건 같은데 네. 또 한편으로 이 정책의 주된 골자는 오히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임대 등록 활성화를 통해서 어떤 상생이라는 제목을 내걸고는 있는데요. 그 내용은 집주인에 대한 혜택보다 오히려 세입자 보호,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좀 안정화하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용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보면 집주인 입장에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임대소득세와 양도세, 건강보험료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세입자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8년 이상 장기 임대를 약속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임대인, 집주인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세와 상관없이 8년 이상 장기 임대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 8년의 반, 그것보다 좀 짧은 기간을 하게 된다면 혜택이 좀 달라지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8년의 반은 4년이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4년만 장기 임대를 하게 되면 네. 혜택은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3분의 1로 오히려 줄여들어서 혜택을 좀 더 안 주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를 또 피하기 위해서는 역시 또 8년 임대를 등록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집주인 입장으로서는 네. 8년 동안 어떤 집이 좀 묶여 있는 그런 좀 측면이 있어서 이번 대책은 조금 더 세입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부가 임대 사업에 대해서 칼을 빼들고 이렇게 관리를 하려는 것이 목적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럼 정부 관리 하에서 임대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이 세입자들에게는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들의 주거가 안정되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예. 자세히 말씀드리면 같은 집에서 4년에서 최대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임대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임대료가 절감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게 법적으로 형식상 이제 집주인이 연 5% 이내에서 전세나 월세 이런 차임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이 등록한 임대 사업자는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랑 약속한 임대 의무 기간이라는 게 주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적게는 4년, 많게는 8년까지 임차인이 특별히 귀책 사유가 없다면 계속해서 계약을 갱신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시세와 상관없이 8년은 무조건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사실상 동결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현행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이제 기본적으로 2년마다 계약을 갱신을 하거나 또는 퇴거를 요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4년에서 8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이 임차인과 계약을 계속적으로 갱신을 해야 되니까 네. 사실상 퇴거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고 그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차임을 올리는 것도 어렵지 않나라고 대다수의 임대인들은 지금 좀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렇게 정부가 권유하는 임대주택 등록 집주인들이 많이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또 이 정부에서 대책을 어떻게 발표를 했을까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좀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만약 이런 자발적인 등록률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를 밑돈다고 판단이 된다면 2020년부터는 아예 등록의 의무화를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이거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임차인이 이제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또 전세나 월세의 상한을 이제 마련하는 방안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고요. 예. 최근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이 보유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집을 사거나 팔거나 했을 때 세금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취득세나 아니면 이제 관련된 세금이 나오는데 이 보유세는 집을 사고 파는 거랑 관계없이 단순히 이제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예. 취지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보유세까지 카드를 꺼내 든다는 건 사실상 이제 의무적으로 무조건 이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강하게 예. 정책을 추진 나가겠다라는 어떤 정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마지막 카드까지 이제 다 내놓을 수도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의미인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더 강화됐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네. 내용일까요? 지금 현행에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정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상 이제 임차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집주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아니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 회수가 하기가 힘들죠. 사실상 어렵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반환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그 회사에서 그 보증 기관을 통해서 전세금을 임의로 이렇게 돌려주는 제도예요. 이게 예.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사실 현재는 지금 이게 임대인의 동의를 거치도록 유선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동의 절차를 내년 2월부터는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도 조금 확대를 해서 그 보증금의 한도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서는 5억 원에서 7억으로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4억에서 5억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현재는 지금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집주인이 통지를 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2개월 전에는 무조건 알리도록 변경을 해서 예. 임차인 쪽에서는 훨씬 더 보호되는 쪽으로 지금 법이 개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거는 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투명한 주택거래 시장을 위해서 또 정책들이 발표가 다양하게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임대인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분 법조인으로서 지금 현재 많이 발표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궁금한데요. 이용 변호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일반적인 그 상품에 비해서 그 상품의 가격에 예민할 것 같은데 의외로 다른 상품에 비해서는 좀 덜 예민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게 경제학적으로는 이제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담배값 같은 경우는 담배값이 조금만 인상되어도 사람들이 수요를 확 줄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주택 가격이나 어떤 보유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확 변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그렇지는 않은 측면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이러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조금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어떤 좀 제도를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어떤 전화가 그 오나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오. 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많이 설명을 해드리게 됐는데 이게 저는 제도의 도입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불안함을 겪잖아요. 그래서 네. 주거가 불안한 경우를 해소하겠다라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정말 실효성 있게 결국엔 얼마나 운영이 되는지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도 현재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실효성이 있게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좀 적극적으로 이게 동참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세입자한테도 더 유리하고 임대인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로 방향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간 브리핑 내용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변호사님들과 함께 이번 주 이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이용영 변호사님 준비를 하셨죠? 네, 저는 그 범죄자의 국적 판결은 어디서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 최근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대림역 인근에서 그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칼부림 사건의 용의자가 그 사건 직후에 출국을 했다가 체포된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 필리핀으로 도피했던 그 범죄자 40여 명이 그 국내로 송환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그 범죄자에 대한 형법의 집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얼마 전이었죠. 배우 마동석 씨와 윤계상 씨가 주연을 맡았던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 영화 속 배경이 이번 사건이 일어난 대림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화를 못 봤습니다. 보셨나요? 아, 저는 봤습니다. 네. 네, 제가 아는 그 형님이 예. 그 마동석 씨와 또 절친이어서 아, 그렇구나. 네, 예. 그래서 봤는데 네. 뭐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경이 대림동이라서 뭐 이 동네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이런 좀 최근에 이런 칼부림 사건이나 또는 이런 영화 같은 것들이 나올 때 예. 사실 그 지역에 사시는 그 중국인 동포 또는 그 지역 주민들은 사실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특별히 뭐 조사한 내용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범죄 도시의 배경이 대림동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예. 마치 대림동은 뭐 범죄의 소굴이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묘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그 지역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인데 예. 이게 실제 그 현실을 보면 약간 다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대림동의 범죄율 그 조사한 게 있는데 2015년 상반기에는 624건이었고요. 네. 올해 상반기에는 471건으로 25%로 그 범죄의 수가 감소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요? 네, 이렇게 네. 범죄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미디어에서는 예. 범죄 도시라든지 뭐 칼부림 사건이라든지 이런 좀 소수의 사건들이 확대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은 좀 불편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영화나 드라마 때문에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안타깝게 이 대림동 인근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 사건 좀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사건은 일단 그 13일 그 새벽에 대림역 근처 골목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검거된 그 용의자가 이제 황 씨인데요. 이 황 씨가 그 피해자 A 씨의 그 가슴을 이제 흉기로 찔러서 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녹화일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좀 계획적인 살인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대림역 근처에 있는 그 현금 자동 입출금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근처에서 황 씨와 그 피해자가 승강이를 벌이다가 몸싸움을 벌였고요. 그 몸싸움 끝에 그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이제 가해자가 찌르고 도주를 한 사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바로 일단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해서 CPR도 하고 이제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뭐 안타깝게도 그 피해자는 숨졌고요. 그 용의자는 그 당일 오후에 중국으로 출국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뭐 다음 날인가 자진 귀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뭐 경찰이 이게 용의자 특정은 금방 됐는데 네. 확인해 보니까 지금 용의자가 중국으로 도피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도피를 하게 되면 사실 공소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아, 따라서 공소시효가 중단이 되면 이 사람은 평생 도망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아마 이런 부분을 그 용의자의 어머니한테 자세히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이렇게 평생 도피를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좀 예. 가급적 자수를 좀 시켜라.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이제 그 용의자에게 아마 연락을 취했던 걸로 보이고 용의자는 이제 국내로 잦은 귀국을 해서 공항에서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경찰의 설득 이런 일이 있어서 뭐 자진해서 귀국을 한다. 그러면 형량이나 처벌에 있어서 뭐 선처를 해준다든지 감경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이제 나중에 뭐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유죄가 맞다면 네. 그 이제 처벌 문제가 남는데 가해자가 예. 그 수사기관에 협조를 했는지 그다음에 자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이 돼서 뭐 최종적으로 그 선고형의 네. 범위에서는 약간의 좀 유리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대림동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국외로 도피했던 범죄자 40여 명이 국내로 송환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경찰청에 따르면 사기, 또 마약, 폭력 등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당시 도망을 쳤던 그 한국 국적의 범죄자 47명이 예. 14일 오후 3시 30분에 국내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범죄자들 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까지 도망을 간 건가요? 대부분은 사기 범죄라고 해요. 예. 그래서 총 47명 가운데 39명은 모두 그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네. 피해액이 굉장히 커요. 460억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외에도 이제 마약 사범이 1명, 폭력 사범이 1명, 또 절도 사범이 1명이 포함돼 있고 예. 또 인터폴을 통해서 그 수배가 내려진 범죄자도 11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기사를 보니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도 이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21명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 전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이번에 송환이 이루어진 폭력사범이 1997년 11월에 필리핀으로 달아나서 20년 만에 국내로 송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간 거니까 이렇게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많은가요? 네, 이게 올해 9월에 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서 자료를 공개를 한 게 있습니다. 네. 2013년도 기준으로 396명이었던 도피 사범이 2014년에 419명, 2015년에 576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72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 381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추세를 봤을 때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하는 추세가 점점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외 도피가 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좀 본인들이 안전할 수 있는 나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로 어떤 나라들을 택하게 되나요? 네, 일단 그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 미국, 중국, 필리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국, 필리핀. 네, 그래서 미국이 399명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358명, 필리핀이 215명 순이었는데요. 이 미국, 중국, 필리핀의 공통점이 바로 땅덩어리가 매우 넓은 나라라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영토가 되게 넓고 네. 또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왕래가 매우 잦은 나라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출국하기에도 용이하고 그쪽으로 출국을 했을 때 잡힐 확률은 되게 낮다라는 것이 이쪽으로 출국하신 분들의 생각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도피하는 범죄자가 늘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범죄자의 비율도 점점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하기 위해 국내 송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자의 국내 송환은 좀 잘 이루어지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해외 도피 사범 중에 국내로 송환되는 사람들의 숫자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따라서 국내 송환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예. 실제로 보면 2013년에 120명, 그다음에 2014년에 148명, 2015년에 216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297명으로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해외 도피 사범의 송환율 예. 은 거의 뭐 일정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47.2%였는데 지난해에도 48.4%로 한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렇군요. 그건 왜냐하면은 그 송환되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 도망가는 사람들 역시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송환율은 이렇게 계속 좀 일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도피한 곳의 국가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도 빨리 처벌을 받고 국내 송환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송환 절차가 좀 복잡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변호사님. 그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그 두 국가 사이에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서 범죄인의 송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군요. 범죄인 인도 조약. TV에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일단 좀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법무부가 해외와 그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 국가 간에 서로 조약을 체결해 놓은 건데요. 그 2017년에 법무부 자료를 보면 그 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은 국가가 78개국입니다. 그래서 호주를 비롯해서 캐나다,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의 나라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범죄인 인도 조약은 그 외국에서 그 국가의 형법 내지는 기타 형사 법규를 위반한 범죄인이 그 자국 내로 도망해 온 경우에 그 외국의 청구에 의해서 이를 체포해서 인도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조약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범죄인 인도 조약. 내용이 국가별로 똑같은지 좀 다른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가마다 내용은 당연히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공통적인 점도 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 대체로 봤을 때
그 자국 영토에서 1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상대방 국가로 도주하는 경우에는 이제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미한 범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조금 중대한 범죄라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이제 상대방 국가는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좀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 범죄자의 송환이 이루어지는지 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법무부, 그다음에 외교통상부, 그리고 피청구국 순입니다. 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재판이나 형집행을 담당하는 검사가 이제 검찰총장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인의 인도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네. 이제 인도 청구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범죄이고 어떤 사유가 있고 이런 거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인도 청구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무부를 통해서 외교통상부로 전달이 되고 또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피청구국으로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청구국에서는 그 피청구국에게 법무부가 또 있겠죠. 그래서 이제 피청구국의 외무부가 또 법무부에게 다시 이거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외국 사법기관에서 이런 범죄인 인도 준비를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이런 준비가 완료됐을 때 한국 대사관에 이제 준비가 완료됐다라는 통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외교통상부로부터 이제 법무부를 통해서 다시 이런 통지가 가게 되고요. 그럼 이제 담당 검사는 이제 범죄인 신병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외국이 우리나라에게 범죄인 신병 양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어떻게 보면 역순이라고 판단을 반대로 하시면 생각하면 그렇죠. 되나요?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이제 청구국에서 이제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제 인도 청구서에 이제 여러 가지 정상과 관련된 또 범죄와 관련된 자료들을 첨부를 해서 우리나라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그걸 보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걸 검토를 해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제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서울고등검찰청장은 인도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고 그리고 범죄인을 구속한 이후에 이제 서울고등법원에 이 심사가 적법한지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법원에서 심사를 하게 되겠죠. 인도가 적법한지. 그래서 적법하다라고 이제 인도 허가에 대한 결정이 나면 검사가 이제 이런 사실을 법무부 장관에다 보고를 하게 되고요. 이때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를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이 나게 되면 이제 서울고검장에게는 인도장 그리고 외교통상부 장관에게는 인수허가장이라는 게 각각 송부가 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검사가 교도소장에게 이제 인수허가장을 가지고 있는 청구국의 호송 공무원에게 범죄인의 신병을 이렇게 직접 인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범죄인 인도 조약이 실제 범죄자를 잡는데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좀 짚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제 각국의 법이 다르고 예. 또 자국에서 벌인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수사의 측면에서 조금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사의 측면에서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예. 형사사법 공조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형사사법 공조조약. 네. 법률 용어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범죄인을 그 수사를 해야지 범죄인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인의 수사 과정에서는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수사 절차를 좀 서로 협조하자. 예. 이런 게 바로 형사사법 공조조약인데 결국은 범죄 시에 그 사용된 증거를 추적하고 또는 그 범죄에 사용된 그 도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몰수하는 데 있어서도 상호 협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그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체결한 나라와는 그 수사부터 송환까지 더 긴밀한 그 협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필리핀에서 전 세계로 송환된 그 범죄자들 경우 외에도 뭐 이런 범죄인 인도 조약이나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통해서 범죄자를 검거하고 또 송환된 경우가 있었나요? 일단 최근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예. 정유라 소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예. 그때 이제 덴마크에서 잡혔는데 그래서 덴마크 검찰이 정유라를 체포해서 구금하고 있다가 우리나라로 송환을 좀 시켜준 사례가 있고요. 예. 그 밖에도 뭐 2016년 그 10월 12일에 법무부와 검찰이 해외로 도주한 군남 로비 관련 사기죄를 벌인 범죄인과 예. 그다음에 시세 조정 및 공갈의 혐의를 가진 범죄인을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또 송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우리가 시작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이 송환율이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 송환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곽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이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형사사법 공조 조약도 있고 또 범죄 인도 조약도 있는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송환이 그렇게 쉽지는 네. 않아요. 아까 서두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절차도 좀 복잡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정유라 양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당시에도 결국에는 체포 144일 만에 한국에 송환이 됐어요. 그 이유가 이제 긴급 인도 구속 및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우리가 했을 때 정유라 씨가 덴마크 법원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의 신청을 계속해서 제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송환까지 굉장히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범죄자들의 송환 이야기가 나오면 꼭 빠지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속인주의, 속지주의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일단 설명을 먼저 좀 들어봐야겠죠, 변호사님. 네. 일단은 속인주의, 속지주의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예. 형벌의 그 적용 범위입니다. 범위. 예. 네, 그래서 형벌의 적용 범위를 뭐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속인주의가 될 것이고 예. 영토를 기준으로 한다면 속지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보면 그 먼저 속인주의 관련해서는 우리 형법 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의 국외범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을 한다. 네. 결국은 우리나라 땅 벗어나서도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형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고요. 예, 속인주의. 그렇죠. 예. 그다음에 속지주의는 이제 우리 형법의 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범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그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역 내에서는 외국인도 우리 법을 따라라라는 게 이제 속지주의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이제 원칙에 따라서 결국은 뭐 한국, 일본, 미국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예.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대마초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네. 대마초 같은 경우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나라들을 우리 국민이 여행을 하다가 예. 대마를 피웠다라는 게 나중에 적발이 되면 예. 우리나라 속인주의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근에 일어난 대림동 칼부림 사건 그리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범죄자 송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송환과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법조인으로서 이 송환 절차나 외국인에 대한 뭐 그런 절차들 어떤 보완책이나 이런 점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먼저 이호영 변호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그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때 국내에서의 절차가 너무 이건 복잡하다. 왜냐하면 검사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과 그다음에 외교통상부 장관을 경유해야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이렇게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까지 거쳐야 되는 건지 조금 의문이어서 이런 국내에서 소요되는 네. 좀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내 청구 절차를 좀 간소화해야 된다. 그래야 좀 송환율도 높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곽정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출국하면 사실상 데려오는 게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찾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좀 상당한 좀 중대한 죄를 범하고 또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의 경우에는 좀 외국으로 나가고 이랬을 때 출국 금지 명령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좀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문제 많습니다. 아, 그래요? 박 변호사님이 네.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도망간 사람을 송환하는 거는 네. 훨씬 어려우니까 네. 일단 좀 웬만큼 이 범죄가 특히 수사기관에 입건된 범죄라고 하면 가급적 출국 금지를 조금 더 용이하게 내려줘야지 되는 건 진짜 맞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게 두 분 말씀 종합해 보면 뭔가 절차를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범죄자의 국적, 판결은 어디서라는 주제로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촌철살인 한마디 또 들어봐야겠죠?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벌의 적용 범위를 뭐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속인주의가 될 것이고 예. 영토를 기준으로 한다면 속지주의가 될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381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추세를 봤을 때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를 도피하는 추세가 점점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국내에서 소요되는 네. 좀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좀 중대한 죄를 범하고 또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의 경우에는 좀 외국으로 나가고 이랬을 때 출국 금지 명령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좀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 추격대 오늘 첫 번째 이슈에 대한 두 분의 촌철살인 한마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네, 저는 그 지연된 정의라고 적었습니다. 지연된 정의요? 네, 뭐냐 하면 형사사법 절차와 관련해서 예. 무언가 이렇게 지연됐다. 이 결과적으로 정의가 뭐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너무 오래 걸리면 결과는 그건 정의가 아니다.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그 범죄인 인도는 사실은 아무리 수사기관에서 열심히 해도 어렵고 또는 된다 하더라도 오래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곽 변호사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 범죄 초기에 특히 피해자가 있는 그런 범죄 사건들은 좀 가해자가 쉽게 출국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예.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형사사법 절차의 어떤 완료가 보다 수월합니다. 따라서 좀 출국 금지 명령이나 이런 게 보다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보통 이게 변호사 하면서 해보면 출국 금지 신청하면 잘 안 받아주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나서야지 예. 좀 절차 이 정의가 보다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의가 있는 그대로 정의가 될 수 있도록 네, 그 맞습니다. 의미를 좀 더 살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곽 변호사님은 두 가지 쓰셨네요. 네, 할 말이 많아서 예. 두 개를 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형사사법 공조를 써봤는데 네. 좀 국제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형사사법 공조가 좀 긴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성역을 뛰어넘는 좀 그런 신속한 수사와 또 협조를 통해서 국외로 도망가더라도 네. 나쁜 사람은 처벌받는다. 좀 이런 인식이 좀 국민들에게도 확실히 퍼질 수 있도록 이런 사법 공조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예. 또 두 번째로는 편견 없는 세상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오늘 이슈 자체가 우리 뭐 특정 외국인 또는 어떤 종족에서 일어난 이런 범죄들을 다루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좀 편견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외국에 나가면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소수민족이 될 텐데 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을 마치 잠재적인 범죄자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오해를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많은 범죄를 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네, 역시 곽정 변호사님은 그 이면의 문제까지도 또 이렇게 체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두 분의 촌철살인 한마디가 또 큰 바탕이 돼서 이런 내용이 참고가 돼서 관련 내용들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추격대 이제 두 번째 이슈 만나봐야 할 텐데요. 두 번째는 곽정 변호사님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끊이지 않는 지하철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이슈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최근 지하철 1호선 온수역에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사고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점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이 안타까운 사고 소식 듣기는 했습니다. 이 사고 내용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곽 변호사님. 예, 지난 14일 오전 8시경이었습니다. 서울 예.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온수역에서 당시 작업을 준비 중이었던 36살의 A씨가 역으로 당시 들어오고 있던 양주행 전동차에 치였고 예. 그 자리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아. 사고가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당한 이 피해자가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더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사고와 관련된 안전 대책이 과연 마련이 잘 되어 있었는지, 작업 예. 매뉴얼은 또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또 외주는 어떻게 이게 발주가 되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역시 안전 대책이나 작업과 관련된 매뉴얼이 좀 미흡하게 준비되었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점이 그렇게 미흡했던가요? 예, 우선 이 사고가 난 온수역 구간이 위험 지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열차 운행이 중단되어 있는 야간에만 하도록 규정이 애초에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규정이 애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야간에만 작업이 허용된 지역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사고가 8시경에 아침에 발생을
발생을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예. 선로가 아니라 배수로 공사이기 때문에 낮에 공사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코레일 측에서요. 선로가 아니라 배수로여서 괜찮다. 아니 근데 이번 사망 사고가 열차에 치여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배수로와 선로가 매우 가까웠던 건가요? 실제로 열차 선로와 배수로가 2m도 안 되는 음. 거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바로 옆이 아닌가 위치적으로 봤을 그러네요.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m도 채 안 떨어져 있었는데 작업했던 것이 선로가 아니라 배수로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코레일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책임을 참 회피하려는 태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고가 일어난 온수역 부근이 위험 지역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전에. 근데 왜 그렇게 지정이 됐는지 그것부터 좀 따져볼까요? 이번에 작업자가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게 사실 올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예. 지난 6월에도 작업자가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는 이제 노량진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노동청에서 이제 주의 구간을 지정을 하게 되었고요. 한강철교로부터 대방역까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열차가 다니지 않는 야간에만 선로 작업을 하도록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사고가 난 경인선 구간도 구로에서부터 온수역까지 동일한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이렇게 뭐 위험성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뭐 그게 뭐 선로든 배수로든 관련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외에도 코레일의 안전 방지 대책에 또 다른 허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변호사님. 네, 일단 최근에 지금 코레일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은 네. 최근 들어서만 이런 사고가 3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난 9월에는 안산선 한양대 앞에서 그 쓰레기 수거를 하던 노동자가 사고를 당했고 네. 또 10월에는 또 풀을 제거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서 숨지셨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온수역 사고까지 이렇게 이제 계속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좀 코레일 측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좀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떤 정황들인지 좀 살펴봐야겠네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매년 이렇게 자꾸 열차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네. 코레일 측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 열차가 이제 작업 현장 근처에 접근하는 경우에 그 작업 현장에 있는 그 작업자와 그 기관사에게 모바일로 알림을 주는 그런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겠다 이런 네. 계획을 지금 세워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뭐 GPS를 통해서 기관사나 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위치를 파악될 수 있게 그렇죠. 하는 뭐 경보음이 울린다든지 네. 이런 게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단말기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사고 발생률은 현저히 줄어들 것 같은데 단말기 소지하고 있었나요? 네, 그 단말기를 올 상반기까지 지급이 됐다면은 사실은 좋았을 텐데 이게 또 차일피일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코레일은 이게 개발은 다 됐는데 상용화 전에 뭐 시범 운용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지금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외에도 그 발광 소재,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방호복을 그 지급을 해서 예. 이게 뭐 1.5km 거리에서도 식별이 가능하게 하겠다. 네. 라고 해서 새 방호 조끼를 이제 나눠줬는데 이게 정작 그 현장에서 제대로 지금 착용이 되고 있는지도 미지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안전 불감증 해소를 위해서 그 선로 작업자에게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을 좀 제대로 실시를 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고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으면 예. 그 업체들한테 벌점을 부과해서 예. 이러한 업체들이 나중에 입찰을 참가하지 못하도록 입찰 참가 제한을 규정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벌점을 받았다거나 입찰 참가 제한을 받았다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주업체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를 코레일에서 한 게 아니고 외주업체에서 했다면서요. 네, 이것도 참 문제인데 예. 이 사고가 일어난 그 온수역 같은 경우는 열차가 다니는 그 선로랑 그 작업 현장 사이의 공간이 매우 비좁아서요. 그 열차 감시원 배치가 좀 필수적입니다. 네. 근데 사고 이후에 코레일 관계자가 그 안전 감시원은 기본적으로 시공업체가 알아서 배치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책임을 지금 회피하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그 사용자는 안전 관리 의무를 그 본인이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지 면책되거든요. 나중에 네. 이제 민사 손해배상이나 다 이런 게 될 텐데 자기들은 안전 관리 의무를 외주를 줬으니까
본인들 책임은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책임을 계속 외주 업체로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통 선로에서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어떤 일정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곽 예. 변호사님 있죠? 예,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시공업체가 역장과 함께 철도 운행 안전 협의서를 공동으로 우선 작성을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역장이 이걸 철도 담당 관제사 쪽에 보내서 작업을 시행해도 좋다라는 승인을 받아야지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고 당해 이런 협의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관리자가 사고가 발생한 뒤에 협의 절차를 거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뭐 일어나기 전에 대책을 좀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안전관리 대책도 미흡했고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였다는 생각은 좀 없앨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훈 변호사님, 또 다른 지하철 관련 사고 아까 여러 개 언급을 또 해주셨는데 어떤 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그 스크린 도어 관련 사고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그 온 오프라인 상으로 문제가 많이 지적된 게 그 4호선의 안산 중앙역입니다. 아, 특별히 안산 중앙역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고 건수가 벌써 올해만 3번째로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 3년 사이에는 5번의 인명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 사고 형태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이제 달리는 전동차에 뛰어드는 어떤 그런 투신의 형태가 좀 많기는 했는데 네.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도 스크린 도어를 또 설치를 안 해줘서 이렇게 지금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 어떤 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있고 어떤 역에는 또 스크린도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크린도어 설치와 관련해서 관련 규정이나 법률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예. 국토교통부의 철도시설의 기준기술 57조 제1호에 보면 광역철도 승강장의 경우에는 스크린도어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네. 다수의 광역철도 승강장에 실질적으로 스크린도어가 여전히 설치가 아직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나 설치가 안 됐나요? 예, 이게 2017년 10월에 발표된 자료가 있어요. 예. 그런데 해당 자료에 따르면 246개의 광역철도 역사 중에 설치가 되어 있는 광역철도가 117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어. 곳이 여전히 설치가 되지 않았네요, 설치가 되지 스크린도어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지하철 사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피해를 당하는 쪽이 거의 외주 용역업체라는 거에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변호사님 한 말씀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예. 그 위험이 상당히 불평등하게 전가되고 있다. 음, 그러니까 뭐냐면 외주 용역업체 직원들이 더 위험하고 더 그 어떤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 계속 예. 놓이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을 관계에 있고 또 용역업체는 이것을 사실은 그 따내는 거거든요. 예. 이 지하철 관리 사업을 입찰을 해서 따는 거잖아요. 따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려는 유인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인력 투입을 줄이고 또는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업체 직원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더 위험하고 열악한 상황에 용역업체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희생당하는 네. 이런 부당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참 문제라서 이렇게 안전 관리 같은 것을 함부로 이제 외주 주지 못하게 하고 예. 또는 외주를 준다 하더라도 안전 관리를 보다 좀 면밀하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네, 그래서 외주를 준 측 코레일이나 도시철도공단이 책임을 그냥 면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하철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이제 피해자 쪽에서 이제 안타깝고 당연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전동차를 운전하시는 기관사님들 측면에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피해자분들이 뭐 실수로 그곳에 갔든 아니면은 뭐 자살을 하려는 의도로 철로에 떨어졌든 어쨌든 상당한 속도로 이게 전동차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쵸? 발견을 하더라도 사실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맞아요. 결과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든 죽이게 하든 이런 사상의 결과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일단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그렇죠. 되고 일이 일단 벌어지게 될 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네. 뭐 예측 가능성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조사를 받고 어쨌든 본인이 과실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예. 이것 때문에 또 우울증을 견디지 못해서 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스크린도어 설치나 이런 부분이 좀 하루빨리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사고를 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기관사 분들도 사고를 당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사고를 낸 이후에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을 수 있다는 게 문제니까 정말 가장 기본이 안전인 것 같습니다. 안전에 더 철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까지 최근 일어난 온수역 사고를 통해서 지하철 작업 노동자와 또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이 지하철 사고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마련한다면 두 분 법조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곽재영 변호사님부터 들어볼까요? 아까도 저희가 서두에서 얘기를 했지만 법이나 아니면은 규제 같은 게 없어서 지금 사고가 발생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협의 미흡해서 절차도 그렇죠. 마련했고 네.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에도 설치하도록 규정도 다 충분히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런 법들이 저는 시행이 될 때 이런 법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좀 관리 감독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코레일도 내적으로 그런 자기들이 이런 제도들을 운영하는 것들이 제대로 예를 들면 뭐 작업조끼를 나누어 줬으니까 우리는 끝이 아니라 정말 잘 그런 노동자들이 그런 걸 착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예. 배포가 됐는지 이런 점을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국토교통부도 코레일이 과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님 어떠세요? 네, 일단은 제가 참 이게 좀 보면은 스크린도어가 그 설치된 곳과 설치되지 않은 곳의 사고의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스크린도어만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 상당수 인명이 사실은 희생되지 않았을 거라는 그쵸. 생각을 하면 예. 이게 좀 도시철도공사라든지 아니면 코레일이든지 간에 스크린도어는 빨리 하루빨리 전 역사에 설치를 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솔직히 어떤 이런 돈 때문에 사람의 인명이 이렇게 희생되는 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하루빨리 스크린도어를 전 역사에 설치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끊이지 않는 지하철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촌철살인 한마디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자, 칠판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이 상당히 불평등하게 전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외주 용역업체 직원들이 더 위험하고 더 어떤 열악한 상황에 계속 예. 놓이는데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어. 곳이 여전히 설치가 되지 않았네요, 설치가 되지 스크린도어가. 돈 때문에 사람의 인명이 이렇게 희생되는 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네. 하루빨리 스크린도어를 전 역사에 설치를 해주십사. 조금 이런 법들이 저는 시행이 될 때 이런 법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좀 관리 감독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 추격대의 두 번째 이슈, 끊이지 않는 지하철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촌철살인 한마디 어떤 내용 써주셨을까요? 이번엔 곽재영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네, 저는 No More라고 썼는데 예. 오늘 아침에 들은 노래 제목이에요, 사실. 네, 굉장히 가사가-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 No more pain, no more tears. 그래서 아.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 네.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온수역 지하철 사고 같은 경우에도 좀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이 되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들이 잘 마련이 되어서 더 이상은 이렇게 가슴 아픈 그런 인명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써봤고 또 예.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연말이잖아요. 그쵸. 이제 곧 이제 2018년인데 내년 한 해에는 또 이런 더 이상 아픈 일들이 아니라 좀 좋은 소식,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네. 써보았습니다. 아주 의미 있습니다. No more pain, no more tear. 네. 네, 알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님은요? 네, 저는 그 이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 중에 하나죠. 사람이 먼저다가 예. 예전부터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예산이나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고를 좀 살펴보면 결국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외주 용역업체 직원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떠밀리는 문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예산 부족 문제를 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좀 약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계속 희생당하고 있는 게 결국 우리 사회가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결국은 사람이 먼저다. 이게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실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No more, 그리고 사람이 먼저다, 예산보다.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 아주 중요한 말들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No more pain, no more tear. 나중에 배경음악으로 우리 네. PD님이 좀 깔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률적인 시선을 통한 원칙적인 시사 분석,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 이슈와 함께 냉정한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